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그 2022년 11월에 챗GPT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11월 30일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공개하고 지금 2년이 조금 더 지났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AI 기반의 도구들이 나온 다음부터는 거의 뭐 하루도 안 빼놓고 쓰는 것 같거든요. 안 쓰는 날이 거의 없고, 지금 오히려 이전에는 이런 AI들 없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었나 싶기도 할 정도이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다들 AI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인제 다들 너무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세상에 금방 개벽할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인제 23 년부터는 꾸준히 이런 챗GPT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여러 기업 연수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제 항상 제가 물어봐요. 도입할 때 평소에 챗GPT 같은 도구들 얼마나 쓰시느냐, 적극적으로 쓰시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면 아주 소수만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고 답을 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교육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안 쓰는 걸까?' 그 이유가 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전자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1월 12 일이었고요. 네, 기업의 87% 생성형 AI 투자 확대, 직원 업무 활용도는 낮아. 요게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이제 어떤 음. 내용이냐면 그 이제 가트너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트너에서 직원의 일상적 AI 활용에 대한 여정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해요. 여기에서 인제 사람들이 업무에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인제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뭐 미국, 영국, 인도, 중국, 호주의 디지털 근로자 5,141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제 직원들의 AI 활용도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응답자 전체의 49%가 "지난해 업무에 AI 도구를 활용했다." 요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에 85%는 "주 1회 이상 또는 매일 AI를 활용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응답 중에 보면은 응답자의 26%는 업무에 AI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을 했대요. 26%. 네. 그리고 57%의 조직에서는 AI 관련 도구를 조직에 도입하기는 했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인제 특히 MS365에 있는 그 코파일럿 있잖아요. 요거를 도입한 조직들은 한 72% 정도가 AI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결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제 제가 그나마 교육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은 이런 생성형 도구를 쓰는데 관심이 많고 본인의 업무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동기가 있는 분들이 와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별로 쓰지 않고 있다고 답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제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혹은 AI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더 많을 거고, 예, 그럼 그런 분들은 활용하는 정도가 더 낮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저는 또 박 박사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또 아마 주변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편리한 도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이유가 뭘까? 요걸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관련된 조사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대부분 이제 "AI가 좋아요."라고 말하고 싶은 목적을 지닌 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AI가 안 좋아요. 어려워요. 쓰기 힘들어요." 이런 조사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쪼금씩 여러 조사의 문항들이 끼어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다가 인용할 만한 것은 없고, 여기저기에서 제가 봤던 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안 쓰는 이유가 분류하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I를 쓰고 싶기는 한데 못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 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AI를 활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요거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AI를 쓰고 싶지만 못 쓰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일단 사용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생성형 도구들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들하고는 사용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요청하는 방식이 굉장히 낯선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전에 사용하던 도구들은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하는 작업만 분명하게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AI는 그렇지가 않죠. 프롬프트를 써야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개방형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 검색창만 주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한테 빈 종이와 연필만 주고 당장 뭐 "소설을 창작해 보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써야 하는 이런 도구들은 이제 정답이 없죠. 어떻게 쓰는 게 좋다, 어떻게 써야 한다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권고하는 사용 방식은 있죠. 예제도 있고요. 하지만 명시적인 명확한 매뉴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AI를 좀 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쓰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중에 누가 진짜로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건지도 알기가 어렵고요. 또 사용 방법이 계속 바뀌죠. 네. 이 분야의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잦은 주기로 되잖아요. 특히 챗GPT만 해도 네, 모델이 업데이트되기도 하고 UI도 계속 바뀌고요. 화면 구성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부가적인 서비스도 뭐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추가가 되고 또 좀 지나면 아예 새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뭐가 바뀔 때마다 적당한 사용 방법이 다 다른데 이거를 인제 계속 익혀서 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그 이제 교육을 하면서 어떤 과제를 내주고 챗GPT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를 보는데 제가 인제 뒤에서 좀 보면은 좀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는 방식으로 쓰는, 예를 들면 정답이 있는 사실 정보를 질문한다든가 뭐 음음. 역사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사용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유행처럼 떠돌아다니는 프롬프트들이 있잖아요. 검증 안 된 유행하는 것들. 뭐 얼마 전에는 뭐 팁 $100 준다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너 오류를 발생시키면 혼난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잘한다." 칭찬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너 절대로 사실에만 근거해서 답해야 돼. 모르는 건 답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은 진짜로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사실과는 다른 검증되지 않은 방식의 프롬프트를 습관처럼 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모르겠고 사용 방법이 낯설기 때문에 쓰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AI의 사용법을 제대로 배운 경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해 보면서 직접 이게 체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나만의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별로 올바른 방식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인제 제가 제 경험으로는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23 년도에 비해서 24 년도에는 교육이 되게 많아졌고요. 특히 유튜브 교육 콘텐츠도 되게 많아졌죠. 그다음에 챗GPT 활용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는 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와 기업 진짜 많아요. 연수원에서 예 책 굉장히 많죠. 이제 그 사내 교육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생성형 도구 사용 방법 교육도 많고요. 그 외에 인제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에 특화된 그런 교육들도 연수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지금은 뭐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AI를 활용하지 않는 교육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네네. 그거를 안 쓰면 이상하다 같은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교육 시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연수원과. 공감이 가는 게 음 어떤 느낌이냐면 강의가 AI를 안 쓰면 안 되는 것 같은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네. 리뉴얼 되지 않은 강의들이다 같은 인상이더라고. 거의 그런 느낌의 수준이던데.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23 년까지는 그래도 코딩만 하는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24 년부터는 코딩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교육은 없어졌습니다. 그냥 아예 없어졌고요. 네, 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도구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하는 교육으로 다 전환됐고요. 앞으로도 뭐 당연한 추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뭐 그 웬만한 교육은 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보다는 사정이 많이 나아져서 이제 교육 기회가 많아졌고 뭐 교육받기를 원하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는 됐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뭐 이제 연수원에서 뭐 사내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꽤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 강의 콘텐츠들이 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AI 활용과 관련해서요. 왜 그런가 하면은 AI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분들 중에는 어떤 AI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진 강사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AI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다든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AI한테 맡겨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위험한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를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것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AI로 생성한 결과물을 사람이 검수해야 되는데 이거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인제 강사분들도 꽤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특히 이런 강사들 중에는 특정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 어떤 도메인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디지털 도구 사용법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도구가 나왔든 간에 이제 발 빠르게 익혀서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챗GPT라고 하면은 뭐 UI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는 물론 잘 교육하실 수 있겠지만 각각의 업무에 사용을 할 때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유용한지 이런 측면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이런 걸 교육하는 사람들도 생성형 도구 써본 지 길어야 2-3 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들 잘 모르는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매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리저리 실험하고 궁리하면서 쓰는 것이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답이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죠. AI가 만능 도구인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은 분들이 잘못된 습관과 지식을 익힌 채로 AI를 인제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음.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 주시는 귀동락님, 눔나님, 최승범님, 에코자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 주시는 JS전 2045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제 왜 AI를 사람들이 음
잘 안 쓸까?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이유는 인제 쓰고는 싶은데 잘 못 쓰는 경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냥 AI를 안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 AI를 안 쓰고 싶어 할까? 일단 첫 번째는 AI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믿을 수가 없다. 응답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신뢰할 수가 없다. 뭐 인제 이런 거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도 자주 생기고,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틀린 답변을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명시적인 뭐 작업 요청을 하더라도 뭐 문서의 포맷을 바꾼다든가 이런 걸 요청했는데 없는 글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매번 다른 답변을 생성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매번 달라지는데 이 답변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AI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인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AI 사용처가 잘못된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제 AI는 생성형 도구니까 기본적으로 정답이 없는 문제 또 창작하는 문제 위주로 쓰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든가 뭐 글쓰기를 한다든가 그죠? 뭐 이메일을 쓰거나 뭐 광고 카피를 만들거나 이런 데 쓰기에 적합하잖아요. 혹은 글을 요약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주제로 논리를 펴 나갈 때 이제 AI랑 토론을 하면서 좀 세련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걸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닌 정답이 있는 문제에 쓰다 보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인상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AI가 뭔가를 만들어 내면 그 생성 결과물을 사람이 검수하고 나서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원칙인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인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보고서를 챗GPT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어요. 거기에 여기저기 어떤 정보들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일일이 검색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럴 바에야 그냥 처음부터 내가 자료 조사해 가지고 내가 요약 정리하지 뭐 하려고 챗GPT 같은 거를 쓰겠냐라는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분들이 AI한테 바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AI는 정확성, 신뢰성이 답보된 답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AI를 믿고 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인제 몰랐는데 그 제 스스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되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어떤 아 경험이었냐면 정말요? 예. 그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저도 그래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꽤 그 오랜 시간 동안 김 팀장의 입장이 그런 스탠스여서 저는 신기하게 보고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얼마 예. 전에 인제 그 제가 인제 데이터 분석 교육하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는 직접 데이터를 하나 골라 가지고 직접 분석하는 프로젝트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쵸. 직접 인제 분석을 해 보는 거죠. 그래야 네네. 인제 전체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인제 작은 대회 같은 걸 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수 사례를 인제 몇 명을 선정해서 다 같이 발표를 하고 인제 피드백을 해 드리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연수원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기를 프로젝트 평가를 해서 이 중에 1 등을 선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제 음. 소정의 뭐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수상하려고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작은 대회 같은 걸 여는 거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그 교육 담당자분이 저한테 이 보고서를 평가하는 거를 챗GPT를 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음음음. 그래서 보고서를 인제 뭐 주피터 노트북이나 문서 파일 같은 게 나올 테니까 "이거를 인제 업로드하고 등수를 매기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1 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요청할 때마다 바뀔 수 있다. 특히 1 등하고 2 등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그때마다 매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하는 데에는 챗GPT를 쓰는 건 위험하다."라고 음음. 답변을 드렸어요. 음음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인제 집에 돌아가면서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충분히 챗GPT 시켜서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음. 인제 그냥 1-2등 골라줘 하면 당연히 그렇게 자꾸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평가 기준을 먼저 마련을 하고 양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문항들을 구성한 다음에 이 뭐 예를 들면 10 개의 문항이 있다. 그럼 10 개의 문항을 주고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5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제안한 평가 기준에 잘 따라서 평가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검수하도록 2차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제 생각에는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순위 변동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런 일에는 쓰면 안 된다."고 답을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또 드는 생각이, 이 순위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제? 그러면 챗GPT가 안 하고 평가를 사람이 하면 그런 순위 변동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런 평가 과정에 평가자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평가자의 피로도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인제 보통 발표를 하게 되니까 분석 결과물을 발표할 때 발표 순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앞에 왔느냐 맨 뒤에 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발표자가 발표를 나와서 하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인적인 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외적으로 나이스해 보이는 매력적인 사람이냐, 혹은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냐, 혹은 얼마나 태도가 정갈하냐, 혹은 말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챗GPT한테 보고서를 주고 평가하게 하면 오히려 이런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진짜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왜 그런 식으로 답을 했을까? 저의 진짜 속마음은 뭐였을까? 왜 곧바로 "이런 데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을까를 반성하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평 번째로 드는 생각은 평가를 하는 네. 평가를 하는 것을 GPT한테 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나은 음음음. 전략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음음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된다.'고 일단 답을 했을까? 인제 스스로 반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솔직하게 제 자신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제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귀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구조화된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점수를 부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 절차가 더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훨씬 빠르고 편하잖아요. 생각도 별로 안 해도 되고 덜 구조화돼도 되고 쉬운 방법인 거죠. 귀찮아서 안 하고 싶은 거였던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자의 권한을 AI한테 넘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명색이 데이터 분석가로 교육하러 온 사람인데 여기서 1 등을 발표하는 상황인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1 등은 누구누구 님이래요. 박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제 자신이. 여전히 저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권한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인제 우려되는 것이, 그렇게 챗GPT를 이용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AI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고 AI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AI의 어떤 생성 결과물을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는 것만큼 신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마 안 믿을 거야.'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근거가 있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글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이 글의 내용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뭐 5점 만점으로 평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글을 AI가 썼다고 밝히면 점수가 뚝 떨어져요. 신뢰도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같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AI가 생성한 결과물, AI의 판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속마음 속에 이런 불안감들, 이런 귀찮은 것들,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AI를 써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받자마자 "아 이런 거는 쓰는 게 위험합니다."라고 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AI를 쓰고 싶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AI를 안 쓰고 싶어 하는 이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일단 이런 새로운 도구를 쓰는 것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이미 익숙한 작업 방식이 있는데 내가 이 일에는 그래도 나름 오래 해온 전문가인데 굳이 이 방법을 바꿔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싫은 거죠. 새로운 작업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저항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문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직접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하고 글 쓰면 되는 건데 이거를 챗GPT를 이용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될지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만드느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챗GPT가 응답을 만들어 주면은 하나하나 읽어 보면서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검색도 추가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워드에다가 붙여 넣기 하고 나서 오류가 있으면은 이거를 인제 수정해 가면서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제 권고되는 사용 방식이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귀찮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저도 인제 이런 적이 있는데 분명히 챗GPT를 쓰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일을 했던 최근 경험이 있어요. 뭐였냐면 인제 얼마 전에 1월 달에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부가세 납부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개인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에서 부가세 공제가 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인제 홈택스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일일이 사용처를 사람이 봐 줘야 돼요. 사람이 보고 이게 실제로 업무 관련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손으로 체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엑셀 파일로 다행히 다운받을 수는 있게 되어 있어서 일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인제 확인을 하고 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인제 선택하는 식으로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홈택스에 카드 사용 내역이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느라 이 비용을 썼는지까지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안 확인하려면 나오죠. 카드사로 들어가서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이 두 가지 자료를 대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용 날짜랑 금액을 대조해 봐서 '아 똑같은 항목이고 실제로 내가 썼던 건 뭐였구나.' 하고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같이 대조해 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두 개의 데이터셋을 같이 대조해 봐야 되니까 엑셀 파일 두 개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면 좋잖아요. 뭐 엑셀로 치면은 뭐 VLOOKUP, XLOOKUP 해 가지고 결합해 놓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거를 그냥 뭐 엑셀 함수 쓰는 것도 귀찮았었는데 이거 챗GPT 시키면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챗GPT를 이용해서 이걸 결합하는 작업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챗GPT한테 내가 보고 있는 자료의 구조를 설명하고 내 작업 목적을 설명하고 이런 목적의 함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렇게 만들어 준 함수를 엑셀 파일에 셀에다가 붙여 넣기를 하고 실행을 했는데 오류가 나는 거예요. 왜 오류가 나냐면 문제를 살펴봤더니 이제 제가 두 데이터셋을 머지할 때 어 결제 날짜하고 그다음에 금액 두 가지가 같으면 같은 행으로 처리하도록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날짜 양식이 두 파일이 다른 거죠.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음.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네. 당연히 이 속성이 안 맞으니까 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제 한쪽을 맞춰 주고 나서 한쪽으로 통일한 다음에 다시 시도했는데 또 오류가 발생했어요. 보니까 셀 지정이 잘못됐더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참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셀 번호까지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더니만 얘가 임시로 인제 함수를 짜 줬던 거죠. 그러니까는 안 맞던 거죠. 네. 그래서 다시 그거를 알려 주고 나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하고 나서 다시 요청을 해서 어 함수를 만든 다음에 붙여 넣기 하고 나서 실행했는데 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세 번째 트라이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그간에 제가 프롬프트를 이리저리 시도를 많이 해 봤겠죠? 이쯤 되니까 이제 귀찮아진 겁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얘한테 주고받으면서 티키타카를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귀찮아진 거예요. 이거 하느라 시간 더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원래 하던 대로 수동으로 엑셀 파일 두 개 띄워 놓고 손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손 필터링 컨트롤 F로 해결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냥 내가 옛날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챗GPT 이용해서 프롬프트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이런저런 시도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뭐 부가세 처리를 뭐 일 주일에 한 번씩 매일 한다든가 이런 거라면 프롬프트를 깔끔하게 세팅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게 반복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인제 뭐 부가세 처리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엄청 자동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스스로 느끼진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원래 손이 편한 방식대로 엑셀을 이용해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새로운 도구를 익힐 때는 항상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모든 새로운 기능을 익힐 때. 예를 들면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처음 익힌 사람이라고 하면 파이썬으로 막 이리저리 고군분투하면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아우 내가 이걸 뭐 하려고 이렇게 오류를 잡아가면서 한 땀 한 땀 코딩하고 있나. 그냥 엑셀로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 돌아가서 엑셀을 처음 익힌 사람이라고 해 보자고요? 그러면 엑셀이 굉장히 낯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거를 내가 이 어려운 기능을 하나하나 써 가면서 언제 작업을 하냐. 그냥 계산기 두들려서 계산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계산기를 처음 익힌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전 시기에 아마 우리 선배님들 시절에는 주판을 썼었겠죠? '아 이거 주판으로 하면 될 거를 뭐 하려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주판을 처음 익힌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주판을 튕기는 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그냥 종이에다가 연필로 수식 써서 계산하고 말지. 이걸 언제 주판을 튕기고 앉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도구는 익히고 나면 물론 굉장히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굉장히 귀찮고 어느 정도는 고통이 수반된 그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넘어가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귀찮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어 '내 업무에 AI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AI를 쓰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업무에 AI를 어떻게 쓰면 된다는 이런 사례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제 제일 먼저 쓰는 사람들은 창작 업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생성이니까. 그래서 창작 업무가 중요한 사람들한테서는 어떻게 쓰면 좋은지가 많이 노하우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글을 쓰는 작가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뭐 화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 쓰죠. 또 코드를 굉장히 많이 생성해야 되는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보고서 작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 뭐 컨설턴트라든가 뭐 대학의 연구원이라든가 혹은 레포트 많이 쓰는 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쓰는 게 좋다."라는 이런 노하우나 사례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외의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해야 하는지 아직 대부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주변 동료들이 이렇게 쓰고 "아 이거 좋으니까 써 보세요." 하고 전파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 아직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고 일반화되지 않은 도구인데 이거를 내가 먼저 쓰려고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일반적인 챗GPT 사용 방법도 잘 모르는데 이거를 내 업무에 특화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아는 거는 더욱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내 업무에 써 봤을 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미리 모르는 상태잖아요. 확신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시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괜히 쓸데없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실험 정신이 있는 사람들만 이리저리 시도를 하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향상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호기심이 많고 뭐 새로운 걸 탐색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신이 직접 시키지 않아도 이런저런 실험해 보는 것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얼리 어답터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쪼금 드물게 쓰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쓸 생각을 먼저 실험적으로 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업무에 이걸 쓸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네 쓰고 싶지만 쓰기 어렵거나 혹은 애초에 쓰고 싶지 않거나 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인제 업무에 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도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야 어느 정도 좀 사례들도 보면서 쓰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저런 업무에 쓰고 나면은 AI를 조금은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어디에는 안 쓰면 된다 이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요령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쓰면 되게 좋네.' 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많이 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그렇잖아요. 일단은 뭐 많이 써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 말고는 학습에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기술들을 익히는 것도 생각을 해 보면 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다든가 뭐 자동차 운전을 한다든가 뭐 코딩을 익힌다든가 혹은 뭐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외국어를 배우거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쓰고 나서야만 실제 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정도까지는 시간을 들여서 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미 익숙한 방식이 있더라도 그 방식을 쓰지 않고 AI를 이용해서 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을 쓰다가 코딩을 처음 익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럴 거면 엑셀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내가 엑셀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코드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다.' 처음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코딩에 익숙해지고 나서야 인제 겨우 엑셀을 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이 써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험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리저리 실험을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면 어떤 업무든 간에 이거를 AI를 써 보기 전까지는 이 업무에 AI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가늠할 수가 없어요. 뭐 벤치마킹 같은 거에서는 뭐 웬만한 연구원급보다 나은 응답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 업무에 적용했을 때에는 형편없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일 수도 있죠. 벤치마킹에는 없는데 그런 자료가 나와 있진 않은데 "내 업무에 적용을 해 보니까는 되게 잘 되더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걸 쓰면 무조건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실험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음 좀 고민이 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AI를 쓸 때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뢰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핵심적인 불안감이 'AI가 만든 생성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하는 거죠. 근데 AI를 좀 적극적으로 쓰고자 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AI를 믿기로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이건 좀 진심으로 고민해 볼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AI가 만든 생성물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심과 관련된 것인데 만약에 AI가 아니라 그 일을 사람한테 시키면 '정말 AI가 하는 것보다 더 나을까?' 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하면 그럼 더 나아? 만약에 부하 직원 시키면은 AI 시키는 것보다 더 나을까? 혹은 부하 직원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면은 AI가 하는 것보다 정말로 더 나을까?' 하고 쪼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이런 정확성과 관련된 차원도 비교를 해 봐야 되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사람과 AI 간에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비교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들이는 에너지, 작업 속도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AI가 생성하도록 시켰을 때와 모든 것을 사람이 직접 했을 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 보면 노동력이라는 게 이걸 노동력이라고 해 보자고요. 사람이 일하는 것 그다음에 AI가 생성하는 것. 이런 노동력이라는 게 완벽하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지. 혹은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오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든 뭐 기계든 AI든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선택지로 놓고 이 중에 고를 수도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있다면 '이 중에 뭘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병치로 놓고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사람은 틀려도 되지만 AI는 틀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것에 심리적인 허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도 사고 내고 자율주행차도 사고 내지만 이런 거죠. 사람은 실수로 사고 내도 되지만 '아 자율주행차는 사고 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자율주행차에 요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제 자동차 사고는 그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상 업무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작업의 중요성, 위험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AI가 발생시키는 오류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를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뭐 오류 없이 완벽한 생성물만 만드는 사람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완벽한 AI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은 계속되겠죠. 예 그러면 인제 이 중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AI를 적극적으로 쓰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쓰지 않는가와 관련된 고민을 좀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좀 잘 사용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 네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사람들이 AI를 쓰지 않는 진짜 솔직한 이유.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곧 업로드 될 테니 기대해 주세요.